1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최현정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 200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노인 환자를 돌볼 국내 의료 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왜 줄고 있을까요? 오늘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요양병원의 현 실태와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이게 초고령 사회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그만큼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2000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도 내년을 기점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데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인 환자도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노인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요양하고 돌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양병원이 제일 큰 축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성기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하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진료와 요양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요양병원이 늘어야 할 텐데 그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가적인 문제입니다. 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일당 정액 포괄수가제에 묶여져 있어서 하루에 입원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면은 86,000원, 중도 경도 환자일수록 돈이 낮아지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돈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아무리 진료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예. 투자되는 비용들이라든지 약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은데 국가에서 돈을 주는 일정하면은 예. 경영상으로 많은 비용을 안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물가라든지 최저시급은 10년 전에 비해서 300%, 261%까지 올랐는데 요양병원의 수가는 10년 전에 비해서 3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요양병원이 어려운 게 그 정액제로 예. 이게 지급되는 건 수가가 예.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더라도 예. 그러니까 다른 일반 병원 다른 일반 병원에는 예.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재료대, 검사 시술료, 방사선, 식대 이런 부분들이 다 행위별 수가입니다. 행위별로 주고. 예. 네. 치료를 하면 할수록 그 치료했는 수가에 가산을 붙여주는 건데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료에 모든 것을 다 녹여 있기 때문에 약품을 쓰거나 치료를 하거나 욕창치료를 하고 싶어도 욕창치료에 재료대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검사도 예. 하고 초기에 엑스레이도 찍고 임상병리과에서 검사도 하고 다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에다 포함시켜 놔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루에 8만 5천원인데 하루 20만 원 되는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비용이 써있으면은 마이너스다. 네. 누가 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예. 어려움이 있다면 그만큼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도 낮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질이 높다고는 말씀을 못 네.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하루에 국가에서 주는 돈은 대학병원에서는 고가약을 네. 오리지널 약을 쓰고 요양병원에 오지 않습니까? 그 환자분들이 급성기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는 급성기 치료를 안 받고
만성기 치료를 받으러 우리 요양병원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 약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약에도 일당 주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고급 약을 못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면은 내가 같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건강보험료도 내고 장기요양보험도 내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이 약을 쓰는데 요양병원에 가고 그 약을 쓰자니 요양병원에 예. 재정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싼 약을 쓰죠. 네. 그래서 일부 사회적에서 보는 시각들이 저질 약품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동일한 약품을 싼 약품을 쓰는 것이 예. 저질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병원이 도산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병실의 100% 중에 예. 요양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보험의 돈의 프로테이즈가 5.7%에서 6.3% 사이입니다. 예. 이 5.7%에서 6.3% 사이의 재정으로 전국 병상의 40%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요양병원에 관련된 모든 제도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당하거나 패싱을 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이 네. 저희들 치료를 하고 물리 재활 치료도 하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그 환자분들의 히스토리라든지 진료 기록지라든지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이 우리 의료진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병원 옆에 바로 해도 우리 요양병원에서는 방문 진료를 못 합니다. 우리가 방문 진료를 했을 때 수가가 없습니다. 네. 제가 늘 보건복지부나 국회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높은 수가를 안 줘도 된다. 예. 작은 수가를 주더라도 우리 환자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소명인데 우리가 책임인데 왜 그걸 못 하도록 막아놨네. 예. 호스피스, 임종실, 호스피스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는 환자의 23%에서 30%가 요양병원 돌아가십니다. 예. 저희들이 임종에 관해서는 어느 종별의 병원보다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외의 호스피스를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을 풀어줬는데 우리 요양병원만 시범 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시범 사업만 하도록 하는. 예. 요양병원에 풀어주면 호스피스 제일 잘합니다. 요양병원 돌아가시는 분 진료 의사 선생님도 계시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죠, 사회복지사도 있죠. 모든 인력이 다 토탈로 있는데 왜 그거를 저희들이 못 하게? 또 네. 이 간호사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대학병원이나 서울 지역에 근무를 제외하고 다른 데 근무를 하면 야간 간호 관리를 줍니다. 아하. 야간에 하면 야간에 당연히 힘드니까 줘야 되죠. 예.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직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중 27만 명 추정됩니다. 그 간호사, 간병사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이 야간도 간호하고 3교대 하지 않습니까? 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야간 간호 관리료, 야간 간호를 왜 안 주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신 내용 말고도 예. 특히 그 요양병원의 인력난 문제도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력난은 대도시와 이 중앙에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잘하는데 취약 지역이나 농어촌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인력난이 많습니다. 그건 뭐 다른 의료기관들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다른 의료기관하고 동일하게 있으면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다른 데 비해서 복지시설이나 복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고 또 요양병원의 가장 큰 거는 간병사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간병사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 간병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간병하는 그런 체제로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정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중입니다. 외국인 간병사, 간호사들이나 간병사 젊은 간호사들을 우리나라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가사 도우미를 풀었고 우리 요양병원 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환자분이 한 250명 지금 진료를 받고 있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 병원이 전부 다 1등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 한 명이 35명의 환자를 진료보면은 그건 1등급이 해당이 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1인당 4.5명 이하의 환자를 보면 1등급이 됩니다. 우리 병원은 1등급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간병사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환자들은 간병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간병사에 대한 환자 대비 간병인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력의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막 250명의 환자가 있는데 이 요양시설, 요양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한 100명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제대로 된 간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00명을 운영할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숙과가 없으면 우리가 청구해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간병에 대한 모든 비용을 환자인데 부담시킨다든지 하면은 지금 환자 간병비가 예를 들어서 개인 간병을 쓴다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듭니다. 근데 그거는 1대1의 간병일 때고 이게 저희들이 공동 간병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간병을 만약 한 사람이 5명 이하로 본다면은 한 달에 부담해야 될 간병료가 한 100여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도 환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이제 1대1 간병이라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여러 환자들이 간병사 한 분인데 간병을 받는 그게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인력난, 의료 인력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밖에도 그 요양병원이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이 숙가 체계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24년도에 요양병원형 숙가를 체제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만간에 한번 그 용역 줬는 이 부분들이 다시 올 건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수가가 낮지만은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이 약품에 대해서 건강보험화를 적용시켜 줘야 되겠다. 예. 대학병원에서나 어느 병원에서나 내 노인이라는 이유로 저가약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대학병원에서도 똑같고 요양병원에서도 똑같은 약을 써야 되겠다.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에 오면은 욕창이 많이 걸린다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실은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욕창 치료나 이런 행위별 수가가 필요한 몇 개의 부분들은 행위별 수가로 전환이 필요하다. 간병비 문제. 이건 뭐 사실 뭐 모든 의료기관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환자 가족들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 노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간병비가 하루에 개인 간병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왜 제가 돈으로 환산시켜서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간병 6이
간병 살인, 간병 자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 얼마 전에 우리 대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간병이라는 이 부분들을 이제는 개인의 어떤 의무로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래서 올 4월 1일부터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의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예.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2027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확정된 그래서 건가요? 그렇게 예,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 간병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간병인이 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간병인이 노인들이만 오는데 이 부분들을 외국인 간호사들 풀어주고 간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공적인 어떤 책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요양병원의 입장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뭐 어려움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만큼 그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도 아직은 뭐 이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노인 의료는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의료는 각자 전문의 예. 노인의학의 전문의, 노인의학 간호사, 재활치료사 모든 인프라는 대한민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양병원이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을 건데 이 갖고 있는 이 인프라들을 예. 서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키지 않고 떨어져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다 대한민국 노인 의료에 대해서는 권위자도 많고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 다 연결시키고 요양병원이라는 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인프라들을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시청과 이런 부분들과 연결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예. 왜 어린애가 아파서 뺑뺑이 돌다가 크게 위험한 경우도 있고 산부인과에서 애를 놓자고 하다가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로 가거나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보건소나 시청에서 요양병원에 예. 소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있는 병원에 그 지역에 가서 응급 조치 받고 또 빨리 보내면 됩니다. 네. 이 인프라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죠. 저는 요양병원 협회장으로서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요양병원에 충분히 노인 의료나 일반 응급 쪽에서 급히 빨리 응급 조치를 하고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요양병원이 제일 박강하다. 네. 전국에 없는 곳이 없다. 예. 산골도 있고 농어촌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요양병원을 자꾸 패싱하고 이 안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어요. 네.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 조건을 만들어서 허들을 만들어서 그 조건을 만들면은 예. 채워주면 되거든요. 예. 수가만 주어지면은 합니다. 그만큼 많은 28만 명이라 되는 요양병원에 27, 8만 명에 대한 요양병원 직원들이 있는데 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요양병원도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요양병원들이 나름의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뭐 운영할 계획 또는 운영하고 있거나 예.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요양병원에 노인 환자분들이 누워있고 밥 먹고 약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옛날의 요양병원입니다. 네. 요즘은 스마트 요양병원화해서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시스템 레이더로 다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스마트 요양병원인데 환자분 침대에 레이더를 달아서 이 환자분들이 움직임, 그 호흡수, 또 심박수, 낙상 모든 부분들을 레이더에서 다 관찰해서 메인보드를 통해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병동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환자의 서치를 해서 그 환자한테 일주일 전에 어떤 변화 과정을 다 보고 올라가는 것이 요양병원입니다. 예. 저희 병원에도 AI 레이더를 달았습니다만 굉장히 만약에 환자가 호흡수가 작거나 이러면은 응급 콜이 올려서 혹시라도 눈으로 못 보거나
예.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응급콜을 올려서 간호사가 빨리 급하거나 AI가 감지해서 그걸 알려준다는 얘기죠. 합니다. 레이더가 달려 있어서 레이더에서 심박수, 호흡수, 낙상, 또 빈병상인지 호흡을 하는지 또 이 신체에 폭행이 가해지면은 심박이 막 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간병사들이 야간에 몸볼 또 혹시 눈을 돌렸을 때 응급하게 있는 노인분들의 건강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 스마트 요양병원화가 되고 예. 그 재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서 노인에 맞는 재활을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의료 대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게 움직이지만은 요양병 전국에 1,350개 가량 1,357개 있는 요양병원들은 스테이블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건소나 이 콜라보라는 부분들을 우리 그 학회나 이런 쪽에 많이 씁니다. 예.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의 근무 번표가 보건소는 6시만 되면 문 닫지 않습니까? 예. 시청에 이 부분들이 갈 수 있으면은 만약에 그 지역에 응급하거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있는 부분 그리고 정형 전문의가 있는 부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은 응급 사태가 발생하면 빨리 그 병원부터 먼저 예. 가서 진료를 받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그 시스템에서 뭔가를 하나 빠지니까 문제가 됩니다. 예. 많은 부분들이 어려웠을 때 전국에 요양병원에 그 인프라가 있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예. 보건소와 시청하고 예. 콜라보 해갖고 본표 보고 하세요. 수가를 주면 됩니다. 그 부분들을 노인의 의료, 응급 쪽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예. 전문의가 있고 한데 당연히 간호사가 있고 한데 왜 못 하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 콜라보를 형성할 필요는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요양병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지역의 요양병원을 빼놓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양병원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예. 어쨌든 그 요양병원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럼요.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네. 의료 인력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문 진료, 호스피스, 임종 예. 이 부분들은 요양병원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 병원에서 이쪽에 세상에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갈 때 마지막을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예. 간병사님들이나 의사나 간호사가 제일 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왜 수가가 안 주고 왜 제외시키느냐 이거죠. 예. 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의료는 단지 특정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의료와 복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